31번. 보일러의 개조 검사 중에 검사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가번. 화염을 받는 곳에는 끓음을 제거해야 하고 얇아지기 쉬운 관 끝부분은 해머로 두들겨 보았을 때 두께의 차이가 다소 나야 한다. 나번. 관의 부식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스케일은 제거되어야 되고 관 끝부분이 마모, 손상돼서 마모되는 거, 손모. 취화 및 빠짐이 없어야 된다. 취하는 약해진 걸 말해요. 취약해진 거. 다음은 연료를 가스로 변경하는 검사의 경우는 가스형 보일러의 누설 시험이나 운전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라번.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 없을 경우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재신청을 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빠짐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틀렸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3번 연료를 가스로 변경하는 경우는 가스형 보일러 누설 시험이나 운전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것만 맞고 나머지는 차이가 나야 된다. 틀렸고요. 빠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할 수 없는 경우는 재신청을 안 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답은 3번이 틀린 것이죠. 3번이 맞는 답이죠. 문제 32번. 온수난방의 특징 설명으로서 틀린 거. 온수난방은 보통 비교할 때 증기난방하고 비교해요. 둘 다 방열기를 사용하고요. 방열기 속에 온수가 통과하느냐, 증기가 통과하느냐 그 차이만 있죠. 증기난방은 일반적으로 방열기 표준 온도가 표면이 102도씨 유지하는 거고요. 온수난방은 표준이 얼마냐? 80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증기난방은 실내 온도를 21도로 보통 난방을 해서 온도차가 81도 차이가 나고요. 온수난방은 실내 온도가 18도. 그래서 차이가 62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증기 방열기는 끓는 물보다도 표준 대기압에서 끓는 100도씨보다도 훨씬 뜨거운 상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온수난방은 온도가 낮죠. 화상의 우려가 적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하고 차이가 적어서 대류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천천히 대류가 되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가 활발하게 순환해서 막 그냥 공기를 어지럽히는 텁텁하게 느껴지는 이런 감도 적습니다. 쾌감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이 물은 비열이 1이라서 열량 조절하기 좋은데 증기는 비열이 0.441 정도 446 또는 441 정도 되어서 작은 열량 변화에도 온도 변화 자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하기가 좀 너무 미세해서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온도 조절이 용이한 편이고 대신에 온수 방열기는 방열기뿐만 아니라 배관 전체, 보일러 본체 전체가 물이 다 가득 차 있죠. 보유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열 시간이 길게 걸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 3번이 틀리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온수난방 특징 다시 살펴봅니다. 난방부하 변동에 따라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증기에 비해서는 동결 우려가 적다 그랬는데 물이 들어있으니까 얼기 쉽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이게 얼려면은 방열기 속에 들어있는 물과 배관 속에 들어있는 물, 보일러 본체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온도가 다 떨어져야지 업니다. 그러나 증기 방열기는 증기가 흘러가다가 식은 곳에 소량의 응축수가 고여 있어서 응축수가 고여 있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은 물의 양이 고여 있는 곳에서 얼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보일러에 비해서 압력이 높지 않고 취급이 용이하고 소규모 주택에는 적합합니다. 높은 곳까지 온수는 잘 배달이 되지 않고 증기는 가볍기 때문에 배달이 잘 되는데 고층에 적합하지 않고 저층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적합하고요. 표면 온도가 낮으므로 화상의 우려도 좋고 쾌감도가 좋습니다. 대류가 활발하게 안 되고 천천히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기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피부에 부딪히는 바람 속도가 느껴질 정도가 된다. 쾌적도가 떨어집니다. 5번 보유 수량이 많아서 예열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온수난방의 특징입니다. 33번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 크기를 호칭 지름 20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는데요. 최대 증발량 5톤 per hour인 관리보일러. 관리보일러는 4톤, 5톤,
밑에인 경우는 일단 해당이 되니까 4톤이 괜찮죠.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인 강철제 보일러 1메가가 아니고 0.1메가파스칼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요. 1메가면은 10기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기압으로 쳤을 때 1기압 1km/cm 이하인 보일러니까 메가파스칼은 10분의 1로 환산합니다. 0.1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 20의 2로 할 수가 있습니다. 34번 이온 교환 처리 장치에서 운전 공정 중에 재생탑에서 원수를 통과시켜서 수중의 일부나 전부의 이온을 제거를 시킨다. 이런 용어가 부하이죠. 부하. 자, 순서 역세, 통약, 압출, 수세, 부하 이런 순서로 되고요. 역세는 이온 교환 수지 탑의 처리 장치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게 해서 역방향으로 해서 씻어준다. 이온 교환 수지 필터의 스위칭에 고여있는 현탁물, 덩어리 같은 것을 제거해준다. 그 다음에 통약, 재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흡착된 이온을 용출을 시켜서 또 대신에 부하 목적에 맞는 이온을 흡착을 대신 또 부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재생의 액체를 수지탑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준다. 그 다음에 압출, 그 남아도는 약을 남아있는 재생 액체를 다시 밑으로 천천히 빼서 남는 액체를 빼준다. 그리고 수세, 스위칭에 남아있는 재생제를 완전히 씻어내려서 정착이 되도록 해주는 거 수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생탑에 급수 처리가 되지 않는 원재료가 되는 물, 원수를 통과를 시켜서 물 중에 수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온을 제거하거나 교환시켜주는 공정을 부하라고 합니다. 35번 온수난방 설비에서 개방 팽창 탱크 수면은 최고층의 방열기가 몇 미터 이상이 되느냐? 개방형 팽창 탱크는 팽창 탱크 윗면이 바깥쪽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최고층의 방열기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으면 물이 역류해서 팽창 탱크 밖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가 무조건 방열기보다 높아야 되는데 1m 이상 높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밀폐식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압축 공기로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 넣어서 공급하는 방식인데 설치 높이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36번 보일러에서 송기 및 증기 사용하는 중에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가번 항상 수명계 또 연소실의 연소 상태 등을 잘 감시하면서 운전한다. 나번 점화 후에 증기 발생할 때까지 가능한 한 서서히 연소 조절해서 서서히 가열시켜라. 답은 두 개의 수면계를 주시해서 항상 정상 수면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된다. 수면계 2분의 1이 유지가 되는 걸 보는 거죠. 4번 점화 후에 조준기관 내에 응축수를 배출한다 그랬는데요. 응축수 배출은 점화 전에 송기 전, 점화나 송기 전에 해주는 거예요. 송기 전, 증기를 이송하기 전에 응축수를 배출을 해줘야지만이 응축수와 증기에 밀려다니면서 배관 구부러진 굴곡진 부분 또는 장치 이런 데를 만나서 물로 때리는 워터헤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게 틀렸죠. 점화 후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점화 전에 그리고 송기 작업하기 전에 주증기 밸브를 개방하기 전에 응축수를 배출해야 됩니다. 37번 다음 중 유기질 보온제에 해당되는 것. 유기질은 생물체에서 얻은 거죠. 식물이나 동물의 털 같은 거죠. 식물의 줄기나 또는 식물이 엑기스로 추출이 된 원유로 가공해서 나오는 것. 보온제에 해당되는 것. 코르크 나무 껍질이죠. 성면, 규조토, 앞면 다 바위 또는 흙 이런 걸 이용한 거죠. 이건 다 무기질 보온제에 속하는 거죠. 38번 연소 효율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 효율 종류가 보일러 효율도 있지만 다른 효율도 있습니다. 연소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열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소 효율은 공급열은
연료를 공급했을 때 그 연료가 100% 완벽하게 연소한다면 이라고 하는 열이 공급열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하는 실제 연소열은 다를 겁니다. 100% 안 나올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급열분의 실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연소효율이라고 하고요. 그 비율을. 그 다음에 전열효율은 열이 전달된 효율인데 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전달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소할 때 발생한 실제 연소열분의 그 중에서 흡수한 유효열, 전열면을 통해서 빨아들인 열, 이게 전열효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연소효율 곱하기 전열효율은 공급열분의 실제 연소열 곱하기 실제 연소열분의 유효열.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열분의 유효열이 돼서 이게 보일러 전체적인 효율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자, 연소율 구하는 거. 공급열분의 실제로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이죠. 그러면 실제로 연소한 열 중에 빨아들인 유효율은 뭐냐? 이것은 전열효율이죠. 전열효율. 가라는 없는 거고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39번. 보일러 내부 부식인 점식, 깨알처럼 뽕뽕뽕 뚫리면서 일어나는 점식, 방지 대책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 원래 원인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입니다. 배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안쪽 면을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피막을 입혀요. 그리고 원래 부식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부식. 주식 먹고 난 다음에 간식으로 먹는 부식이 아니고 부식은 산화가 되는 걸 말해요. 천천히 산화되는 거. 산화되는 것은 뜻이 뭐냐? 전자를 뺏기는 것을 말해요. 화학적으로 말하면 강철판에 철 구조물 내에 그 중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으로 보면은 원자가 보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 전자를 뺏기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또는 산소와 결합되는 것, 그것도 산화라고 합니다. 이걸 부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전자를 뺏겼으면은 뺏긴 전자를 보충해 주면 돼요. 뭘로? 약한 전류를 통해 주거나 아니면은 보일러 철판보다도 전자를 더 내놓기 좋아하는 무른 금속, 연한 금속을 매달아놔요. 아연판을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아연판이 닳아지면서 전자를 몽땅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부식이 된 자리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부식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산성으로 유지하면은요, 산성일 때는 철판이 녹아요. 염산을 물에 풀었어요. 산의 성질이 금속을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죠. 산성으로 유지하면 전면 부식이 일어납니다. 방지 대책이 아니죠. 보일러 없애는 방법이죠. 이것은. 자, 그래서 가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그러면 탈산소제를 사용해서 산소 성분을 제거하는, 탈산소제를 사용해서 용존산소를 제거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탈탄히아 종류가 탄닌, 히드라진, 아황산소다. 첨가제 약품 종류 외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수를 산성이 아니고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데 pH를 보일러수는 11.0에서 11.8 사이가 보통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약알칼리성일 때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 40번. 보일러의 연소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 그랬는데 불 때는 거죠. 가번, 연료의 점도는 가능한 높은 거? 그럼 분출 안 되죠. 분사가 안 돼요. 연료 노즐에서 막혀버립니다. 나번, 점화 후에는 화형 감시를 잘 한다. 불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잘 본다는 거죠. 다번, 저수위 현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즉시 연소를 중단한다. 라번, 연소량의 급격한 증대와 감소를 하지 않는다. 연소량을 급격하게 가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연소실 안에 있는 내화 벽돌, 내화재가 균열이 가기가 쉬워요. 크랙, 열팽창 수축이 심하게 되면서 이음새 부분이 틈새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틀린 거. 가번이
틀린 설명이죠. 연료의 점도가 높으면은 무화가 불량하고 불완전 연소, 잘 연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연이나 끓음이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 41번.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에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를 나타내는 색채는 답은 빨간색인데요. 이것 이외에 안전보건표지 색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 그러면은 금지, 내용 하지 마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경고인데 빨간과 흰색은 바탕에서 빨간 글씨, 빨간 바탕에 흰 글씨 보통 이렇게 교차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시는 파란색, 그리고 안내는 녹색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문제 42번. 가스보일러 점화 시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 점화는 순차적으로 작은 불씨로부터 큰 불씨로 2, 3회에 나누어서 서서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단 1회로 그리고 커다란 불씨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단 한 번에 점화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세 번 나누어서 이렇게 점화를 하면은 그동안에 분사되었던 점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분사가 되었던 가스 연료가 한꺼번에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번 논의 환기에 주의하고 실화 시에도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진 뒤에 점화한다. 답은 연료 배관계통의 누설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라번 가스 압력이 적정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가스 보일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연료 배관에 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설 유무를 수동으로 하는 거 물론 정기 점검합니다. 하지만은 더 안전을 위해서는 가스 누설 검지기를 항상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스 누설 검지기는 바닥 쪽으로 30cm 이내이거나 천정 쪽으로 30cm 이내.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선정으로 떠오릅니다. 누설이 된 경우는 주로 성분이 메탄이죠. 그리고 LPG를 사용하는 경우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인데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설되면 바닥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LPG 사용 시설에서는 가스 누설 검지기가 바닥 쪽으로 30cm 이내, 도시가스 사용하면 천정 쪽으로 30cm 이내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자동으로 누설을 검지하고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도록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번 가스 압력이 적정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답은 가번이 틀린 게 되겠죠. 큰 불씨로 일회 행한다. 43번 개방식 팽창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배기관, 급수관, 안전관 이런 종류는 배기관, 특히 배기관 같은 경우는 개방식 팽창 탱크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압력관이라고 하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압력관. 개방식 팽창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배기관, 그리고 급수관, 팽창관, 안전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수관, 오버플로우관, 배수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44번 지역 난방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 난방의 규모로 구분을 하면은 주택 하나만 또는 실 하나만 난방하는 것은 개별 난방.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 기계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온수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해서 난방을 한다. 그러면은 중앙식 난방. 그리고 아파트 단지 정도가 아니라 지역 전체, 동 전체, 넓은 지역을 대단위로 공급을 하면은 지역 난방이라고 하죠. 지역 난방 공사 같은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고온수를 주로 사용하고요.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아파트 단지 기계실로 보내면은 그 기계실에서는 열 교환만 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물을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온도로 낮춰서 희석을 해서 섞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죠. 자, 가방.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건물의 유효 면적이 증대가 된다. 보일러를 별도로 각 가정마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번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열효율이 좋아진다. 이 보일러처럼 불을 기계 바깥에서 주로 떼는 외연 기관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 손실을 방지하고 또 버려지는 폐열까지도 마저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열효율이 한마디로 좋아진다는 것이죠. 소형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것인 그런 것은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형 보일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열효율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서 도시의 매연이 감소된다. 각 세대마다 각 집마다 보일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치해서 보일러를 연소를 시킨다 그러면은 매연이 많이 발생할 텐데 대형 보일러로서 열효율이 좋은 보일러로서 또 연소실도 좋게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고 해서 완전 연소를 시키면은 도시 매연이 감소가 됩니다. 라번 열매체는 증기보다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저항의 손실이 적으므로 주로 온수를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라번은 맞는 듯 다른 이야기죠. 자, 보면은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저항의 손실이 적다. 관 내부를 흘러갈 때 벽에 마찰이 되어서 압력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물이 더 마찰이 많이 될까요? 기체로 된 증기가 더 마찰이 될까요? 증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수보다는 관내 마찰장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도도 높고 그리고 엔탈피도 높습니다. 물론 지역 난방에서는 고온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증기를 사용을 하고요. 주로 안전상의 문제라 여러 가지 때문에 주로 고온수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수가 아니고 고온수 그리고 여기서는 증기보다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저항 손실이 적으므로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온수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보일러 점검에서 정기점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은 계속 사용 안전검사 등을 한 후. 자, 답은 중간 청소를 한 때, 답은 연소실이나 연도 등의 내와 벽돌 등을 수리했을 때. 답은 누수, 그 위에 손상이 생겨서 보일러를 보일러를 쉰다는 거죠. 정지하고, 보일러 가동을 정지하고 쉰다는 것이죠.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입니다. 안전검사를 한 후에 정기점검하는 게 아니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면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검사를 행할 때는 보일러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한 것이 되고 한 후는 아니고 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 46번 유리연소 수동보일러의 운전을 정지했을 때 조치사항으로서 틀린 것. 자, 수동보일러를 정지했어요. 자, 그럼 대부분 무조건 정지, 비상정지, 정상적으로 정지할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연료를 차단하는 거.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댐퍼를 닫는다. 댐퍼를 닫는다. 이 굴뚝 쪽에, 연도 쪽에 있는 댐퍼를 닫아서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연소실 안으로 본체 쪽으로 침입을 하지 않도록 이처럼 댐퍼를 닫는 동작이 돼야 됩니다.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틀린 거. 가번 운전 정지 직전에 유리 열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유리 열기의 온도를 낮춘다. 즉 오일 프리 히터, 중유를 예외하는 것을 온도를 낮춘다. 4번 보일러 수위를 정상보다 조금 높이고 버너의 운전을 정지한다. 정상 수위보다 조금 높이는 이유는 다음날 가동 시 가동을 할 때 분출 작업을 하겠죠. 보일러 밑에 깔아앉은 농축수를 배출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 분출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물이 빠져나가면은 수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정상 수위보다 조금 높여 놓는다 하는 거죠. 답은 연소실 내에서 분리하여 청소를 하고 기름이 누설이 되는지 점검한다. 답은 연소실 내 연도를 환기시키고 댐퍼를 열어둔다가 아니고 환기가 끝나면은 닫아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연소실 내 연도를 환기시킨다. 정지하고 보일러 불을 끈 다음에 환기를 하는 것은 포스트 퍼지라고 합니다. 포스트 퍼지. 이 퍼지라는 말은 P-U-R-G-E. 이 퍼지는 환기하는 걸 말해요. 환기. 그리고 앞에 프리가 붙으면 P-R-E. 프리가 붙으면은
뭐뭐 전에 그런 뜻으로서 점화 전에 환기하면은 프리포즈. 그 다음에 포스트, POST. 뭐뭐 후에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연소가 끝나고 난 후에, 정지한 후에 환기를 하는 것은 포스트 포즈. 그렇게 불러줍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댐퍼를 닫아서 외기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 마지막 동작입니다. 문제 47번. 증기난방 분류에서 응축수 환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응축수를 보일러실로 되돌아오는 방법. 증기를 보내고 나면 응축수가 되돌아오는 방법. 자, 중력에 의해서 응축수는 물이니까 증기보다 가벼우니까 저절로 밑으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건 중력 환수식. 그 다음에 응축수가 응축수 탱크에 모이도록 하고 이 탱크에서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식. 이것은 기계 환수. 그 다음에 응축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보일러실에, 기계실에 가장 낮은 곳까지 배관을 한 다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진공 펌프로 흡입을 해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식. 이것은 진공 환수식.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환수 방식에 의해서 구분을 한 거. 예, 그것은 기계 환수식이고요. 고압식은 증기 난방 분류에서 고압식, 저압식, 진공압식.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고압식은 0.1 MPa 이상으로 증기를 공급할 때, 저압식은 0.1 MPa 이하로, 그 다음에 진공압식은 대기압 이하의 증기를 공급할 때, 그럴 때 압력으로 구분하는 방식이고요. 상향 공급식은 증기를 공급하는 방향에 따라, 방식에 따라 방열기가 층별로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방식. 이러면은 상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일단 증기관을 가장 높은 층의 천정까지 배관을 했다가 내려오면서 공급을 해주면 하향 공급식.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관식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서 각 방열기에 공급할 때 증기 공급하면 응축수가 생기면은 그것을 그대로 다시 응축수하고 증기하고 같이 흐르도록, 그래서 그냥 환수하는 거. 이러면은 첫 번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응축수하고 증기하고 같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단관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기가 공급되는 과는 다 별도로, 식은 응축수는 다 또 별도로, 응축수관은 별도로, 즉 송기관 별도로, 응축수 회수관을 별도로 하는 것은 복관식.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관식이다, 복관식이다 하는 것은 배관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상향 공급이다, 하향 공급이다. 이것은 공급 방법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따라서 응축수 환수 방식에 의한 분류는 기계 환수식. 이게 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응축수를 환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중력 환수, 기계 환수, 진공 환수, 증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상향, 하향, 그 다음에 배관을 한 방식에 따라서는 단관식, 복관식, 배관 이렇게 구분하고요. 증기를 공급하는 압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고압식, 저압식, 진공압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문제 48번. 강철제 보일러 수압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0.43 MPa 초과 1.5 MPa 이하일 때에는 그 최고 사용압력의 1.3배 플러스 0.3 MPa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이것은 수압시험에 관한 규정을 표로 외우셔야겠죠. 0.43 MPa 이하인 경우, 즉 최고 사용압력에 따라서 수압시험을 하는 게 다르죠. 수압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보다 높게 합니다. 자,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 MPa 이하이면은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 압력의 2배로,
그 다음에 0.43 넘어서 1.5 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는 1.3배 플러스 0.3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그 다음 1.5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한다. 이 수합시험 규정을 짓는 이 표는 출제 확률이 무조건 100%죠. 안 나올 때가 없죠. 모든 수험자들, 모든 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가번 1번이 답이 되겠죠. 1.3배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점화 전입니다. 수위 확인 및 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번 수면계 기능 테스트가 가능한 정도의 증기압력이 보일러 내에 남아있을 때는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서 정상인지 확인한다. 이 수면계 기능 시험은 주로 뭘 말하냐면은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증기가 흐르는 쪽과 물이 흐르는 쪽에 먼저 커다란 통을 하나 연결하고요. 이게 수주라고 합니다. 수주를 연결하고 거기에서 다시 연결관을 설치하고 수면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각각 증기 쪽과 물 쪽에 통하는 연결관에 차단할 수 있는 코크나 밸브를 설치하고요. 이 수주나 수면계를 청소할 때 밑에 쌓인 찌꺼기나 이런 것을 배출할 수 있도록 드레인 코크 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해서 청소할 때 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수면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이처럼 수주를 연결한 다음에 수주에 수면계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주를 설치하는 이유는 프라이밍, 포밍 발생할 때 또는 보일러가 격렬하게 끓을 때, 물이 비등할 때 이 떨림이 수면계에 전달이 되지 않고 좀 잔잔하게 수면계가 판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주를 답니다. 즉 파도가 해안가로 확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은 본체가 이렇게 수면이 요동치더라도 수주에서 한번 걸러지고 수면계에서는 잔잔하게 수면의 높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시험은 바로 이처럼 증기가 통하는 이쪽 코크, 그 다음에 물이 통하는 물코크, 이 두 부분이 연결관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걸 말합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수면계 수위를 비교하고 동일 수위인지 확인한다. 서로 다르면은 당연히 검사해 봐야 되겠죠. 다음은 수면계에 수주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수주 연락관의 체크 밸브가 바르게 닫혀 있다. 여기가 만약 체크 밸브가 있다. 그러면은 열려 있어야죠. 체크 밸브를 다는 게 아니라 일반 밸브를 달아요. 그리고 체크 밸브를 또 달려 있는 경우는, 설치가 되는 경우는 닫혀 있으면은 안 되겠죠. 라번 유리관이 더러워졌을 때는 수위를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히 청소를 하거나 또는 교환을 해야 된다. 수면계 유리 속에 물때가 끼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수면의 수위를 잘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잘못 설명된 거 다음번이 되겠죠. 수면계 수주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수주 연락관의 체크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문제 50번. 보일러 스케일 및 슬러지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가번 보일러를 연결하는 코크나 밸브, 기타 작은 구멍을 막히게 한다. 스케일은 고체화되어서 딱딱하게 달라붙은 물때를 말하죠. 슬러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찐득찐득하게, 즉 농축된 상태의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을 슬러지라고 하죠. 다음, 스케일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는 보일러의 강판을 부식시킨다. 다음은 연관의 내면에 부착해서 물의 순환을 방해한다 그랬는데요. 연관의 내면은, 자, 밖에는 보일러 수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연관 안쪽에는 연소가스가 흘러갑니다. 수관에서는 반대로 바깥에서 불을 떼니까 바깥에가 연소가스가 접촉하고 관 안쪽에 물이 들어있는, 바깥쪽이 연소가스, 관 안쪽에 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이 들어있는 관이기 때문에 수관이고요. 연소가스가 흐르는 것은 연관이죠.
따라서 연관은 안쪽에가 물때가 깨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가 물때가 달라붙는 거고, 수관은 안쪽에가 스케일이 달라붙는 거죠. 따라서 연관의 내면에 스케일이 달라붙었다, 부착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을 방해한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틀린 부분이죠. 라번, 보일러 강판이나 수관 등의 과열의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요. 자, 과열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냄비가 있다고 칩시다.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은 안쪽에 스케일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뜨거운 연소가스가 강판으로 와서 강판까지 갔다가 스케일 때문에 반사가 돼요. 스케일이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100% 단열 효과가 있는 것은 없으니까 아무튼 소량의 열이 물로 전달되고 많은 열은 반사되어서 빠져나오죠. 그렇다면은 이미 이 적은 열이 전달되면서 물이 끓을 때쯤 되면 이 겉에 불이 접촉한 전열면은 엄청 달궈진 상태가 됩니다. 즉 과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증기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이 겉에 있는 철판, 겉에 있는 전열면은 강도가 떨어져 있죠. 물렁물렁해져 있죠. 많은 열을 받아 있으니까.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과열이 되면은 파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수관 보일러는 보일러를 가동하면은 속에서 증기 발생하면서 겉면이 과열이 되어서 폭발, 즉 파손이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답은 방향이 좀 틀려 있죠. 내면에 스케일이 달라붙는 게 아니다. 겉면이죠. 지금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연관 안쪽에는 스케일 슬러지가 아니고요. 끓음이 달라붙죠. 연소가스가 흘러다니니까 끓음이 달라붙습니다. 문제 51번. 난방부하가 9000kcal/h인 장소에 온수 방열기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방열기 쪽수는 다음 방열기 한 쪽당 표면적이 0.2제곱미터이고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요. 난방부하 열량이죠. 난방부하 열량은 열량을 구하는 식이 양, 비, 온, 면전, 온 두 종류가 있죠. 양, 비열, 온도차. 그 다음에 면적, 전달률, 온도차. 그러면 방열기에서 난방부하는 방열기 면적, 그것이 바로 방열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 전, 온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전달률을 방열기 표면에서 실내 공기로 열을 전달하는 전달률을 방열 계수 그렇게 불러요. 곱하기 온도차는 방열기 뜨거운 온도 빼기 실내 공기의 온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방열량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방열량은 표준으로 정해진 게 있죠. 물론 실제로 구한다면 방열계수와 이 온도차를 곱해야지만이 방열량이 계산이 되는데 만약 이 조건들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표준으로 정해진 방열량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온수 방열기와 증기 방열기에서 표준 방열량이 각각 다르죠. 온수 방열기는 450kcal/제곱미터/아워, 증기 방열기는 650kcal/제곱미터/아워. 만약에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절대계산기 쪽으로, 즉 킬로칼로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게 아니고 킬로줄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킬로칼로리를 킬로줄로 할 때는 4.2 또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4.18,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4.186, 물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소수점 밑으로 확대를 하면은, 그래서 간편하게 곱하기 4.2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방열기 면적이라고 하는 경우는 방열기가 원래 주철제로 된 것은 조각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각수, 쪽수에 곱하기 한 조각당 표면적, 그것을 쪽당 면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방부하는 방열 면적, 방열 계수, 방열기 온도차 해도 계산이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난방부하는 쪽수 곱하기 쪽당 면적 곱하기 방열량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쪽수를 물어봤죠. 쪽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반대편, 는의 반대편으로 옮겨서 이항 정리,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로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남방부하 나누기 쪽당 면적 곱하기 방열량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문제 조건 남방부하 9,000. 그 다음에 쪽당 면적 한 조각당 표면적이 0.2제곱미터. 그 다음에 방열량은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온수인지 증기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온수 방열기 450. 뭐 암산해도 9,000 나누기 0.2 450 하면은 자, 계산기 누르면 100쪽이 나오는데요. 자, 쪽수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건 소수점 밑으로 지금 숫자가 안 나오고 정수형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지만 가령 뭐 100.2쪽이 나왔다 계산했는데 그러면 반올림해서 이걸 0.5 안 되니까 생략한다? 그러면 안 돼요. 쪽수 계산할 때는 소수점 밑에가 무조건 붙어 있으면은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쪽수를 올려서 정수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답이 100.2다. 그럼 100.2로 답을 하면 안 되고 101쪽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쪽수는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한다. 문제 52번. 증기압력 상승 후에 증기 송출 방법에 대한 증기를 송출한다. 증기 이송을 한다. 설명으로 틀린 거. 가번 주증기 밸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히 열었다가 다시 조금 되돌려 놓는다. 답은 증기를 보내기 전에 증기를 보내는 측의 주증기관의 드레인 밸브를 다 열고 응축수를 완전히 배출한다. 답은 주증기 스톱 밸브 전후를 연결하는 바이패스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먼저 바이패스 밸브를 닫아서 열어서 주증기관을 따뜻하게 한다. 관이 따뜻해지면 주증기 밸브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열어간다. 자, 그랬는데요. 자, 증기를 이송합니다. 주증기 밸브가 있습니다.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바이패스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설명이. 자, 이 주증기관, 증기 공급관에 혹시 응축수가 고이는 것이 있으면은 그 응축수들을 다 배출을 해야 됩니다. 드레인 밸브 열어서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증기 헤더에도 하부에가 혹시 드레인이 고여 있으면은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응축수를 뺀 다음에 송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만약 바이패스 밸브가 없다 그러면은 증기 밸브를 본 밸브를 열어서 조금 약간 열어서 소량의 증기가 관을 흐르도록 합니다. 관 전체가 따뜻해지면은 그때야 비로소 활짝 열고 활짝 연 다음에 다시 살짝 2분의 1의 점 정도 다시 살짝 잠궈 놓습니다. 이유는 활짝 개방한 상태에서 계속 증기를 이송하면 뜨거운 증기가 흐르면서 결국에는 관이 팽창하고 밸브 회전축도 팽창하고 그래서 나중에 밸브가 닫으려면은 닫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간 되돌려 놓는다. 그 동작이 맞고요. 만약에 바이패스 밸브가 약간 있는 경우는 바이패스 밸브가 소량의 증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약간 열어서 미리 증기관을 따뜻하게 데핍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설명인데요. 이 닫아서 따뜻하게 한다. 이게 좀 틀린 설명이죠. 열어서 주증기관을 따뜻하게 한다. 문제 53번. 증기 난방 설비에서 배관에 구배를 주는 이유. 배관 구배는 배관의 경사도를 말하죠. 올라가거나 이렇게 흐름 방향에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가령 구배가 표시가 50분의 1로 되어 있다. 이 말은 50m 진행을 할 때 1m의 경사도가 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은 상향 구배, 내려가면은 하향 구배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유체가 흘러갈 때 유체가 저절로 흘러가는 방향, 가만히 둬도 흘러가는 방향. 물 같은 경우는 밑으로 오르기가 쉽죠. 그러면은 밑으로 흘러가도록 배관하는 것을 순방향의 구배, 순구배. 물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물 배관이 되어 있으면 역구배, 그렇게도 부릅니다. 자, 배관에 구배를 주는 이유는 1번, 증기 흐름을 빠르게 한다? 아니죠. 빠르게 한다는 아니죠. 배관의 시공을 편리하게 한다? 아, 불편해. 사실 빤다하게 가는 게 낫죠. 그걸 일일이 길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높낮이 계산하고 경사들을 줘서 배관하는 게 더 정밀하게 배관해야 되니까 편리한 건 아니죠. 증기와 응축수의 흐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걸로 마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배관 길이가 더 길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보통 증기가 공급할 때는 상향으로 되고요. 응축수가 식어서 내려올 때는 보일러 쪽으로 되돌아올 때는 하향 구배로 되어 있어요. 내려오는 쪽으로. 즉 증기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상향 구배가 되면 공급될 때는 응축수는 안 딸려가고 응축수는 밑에 쪽으로 떨어지고 증기만, 가벼운 증기만 공급됩니다. 응축수가 체류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기의 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응축수가 생성이 되었을 때는 보일러실로 빨리 회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응축수가 잘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하향 구배를 보통 하죠. 자,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공급하는데 보일러실에서 증기 사용처로 공급하는데 이렇게 하향 구배로 공급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응축수가 맺힌 것 쪽쪽 응축수도 밑으로 흐르고 증기도 밑으로 흐르고 그래서 사용처를 향해서 응축수와 증기가 다 동시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럴 때 고압의 증기에 밀리면 이 응축수가 밀려서 장치를 때리거나 하는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4번. 보일러의 안전관리상 가장 중요한 것. 안전밸브의 작동을 요령을 숙지한다. 안전저수 이하를 감소를 방지한다. 버너 조절 요령을 숙지한다. 하향검출기나 댐퍼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그랬는데요. 안전관리에서는 사고 터지는 것을 막는 거죠. 사실. 사고 방지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는 3대 사고가 있어요. 압력이 초과하는 거. 압력이 초과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저수위 및 이상 감수. 저수위 및 이상 감수면 결국에는 과열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로? 파열로 이어져요. 압력 초과 직접적인 영향, 결과적으로 뭐예요? 잘못하면 파열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미연소 가스 폭발, 연소실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전부 다 뭐냐? 터지는 것이 3대 사고인데요. 이 터지는 파열되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3대 사고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걸 예방하는 게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안전저수의 감수 방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죠. 일단 이게 먼저 선행 조건입니다. 문제 55번.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자가 수립, 시행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맞는 것. 지역 에너지 계획, 에너지용 합리화 실시 계획,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개발 계획, 지역 에너지 계획, 또 연차별로 수요 관리를 또 투자하는 투자 계획. 이런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계획으로 맞는 것, 연차별 수요 관리 투자 계획. 자, 문제 56번. 다음 보기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녹색 기술과 그 다음에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엄청 목적이 길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22년도 이후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법으로 바뀌었죠. 시험 범위에 벗어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 57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산업용 보일러가 대부분 검사 대상 기기인데
합격하지 않았어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은 재검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위험하니까. 만약에 사용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8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이것도 다 어때요? 예,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법이 바뀌어 있어요. 다른 법으로. 그리고 법규 문제가 지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빠져 있죠.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메탄, 육불화황, 뮬이 아니고 불화황 전부 다 온실가스 종류에 해당되고요. 수소는 연료죠, 연료 그냥.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N2O, 수소 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말한다. 상식적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고요. 현재 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문제 59번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의 등록이나 관리는 누가 하는가? 이것도 역시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따른 문제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 현재 출제 범위에 벗어난 문제이죠. 문제 60번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설치 시공 범위에서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 여기 기관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기계 종류를 말합니다. 보일러 종류이죠. 축열식 전기보일러, 온수보일러, 태양열 지별기, 철금속 가열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특정 열사용 기자재를 설치 시공하는 범위. 보통 이것은 건설기본법에 따라서 시공업자들은 1종 시공업, 2종 시공업, 3종 시공업 이렇게 1, 2, 3종으로 나눠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기간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철금속 가열로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 온구 퇴축, 암기법입니다. 강조 온구 퇴축, 강철보일러, 주철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태양열 지별기, 그리고 축열식 전기보일러, 그래서 강조 온구 퇴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2011년 4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